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8월 말 한 차례 더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한 공방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거세집니다. 이 지사 수사에 100% 동의한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 잠시 후 다룹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이전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TV토론 시험대에 오른 국민의힘 주자들, 논란이 되는 북방TV 등 얘기 이어갑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늘 오후 제주도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는 조금 전 12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서 지금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세영 기자, 지금 태풍의 위력이 좀 느껴지나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법한포구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힐 때마다 커다란 물살이 튀고 있는데요. 현재 찬투는 천천히 북쪽으로 올라오며 서귀포 남단서쪽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 제주도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재 속도와 방향이라면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비를 많이 뿌린다고 하던데 이 폭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주도 곳곳에 지반은 약해져 있고 하천의 수위는 높아져 있습니다. 태풍 탄투가 상하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 수증기를 많이 위로 올려보내 이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한라산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도심 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산지에는 400mm가 내릴 전망이고 다른 곳 역시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 역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할 전망인데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엔 최대한 일찍 퇴근하시고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은 태풍이 북상하는 게 실감 안 날 정도로 서울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에서 시속 9km로 북북동진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겠고요. 내일 아침 제주 남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게는 400mm, 제주는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최대 120mm,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전해드렸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우리 군도 자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찾아서 이 모습 참관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이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다시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하루 이틀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죠. 문 대통령은 어제 우리 군이 진행한 SLBM 발사 시험 참관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만든 SLBM을 실전 수준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도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요,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실언을 한 게 했다.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발이라는 말을 따라하고 있는데 큰 유감을 표시한다.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남조선 당국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뭔가 조금 좀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담화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담화, 자세히 보면 과거와 다른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직접 표시를 한 겁니다. 통상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런 담화를 통해 밝혀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직함 형식을 갖추면서 도발 발언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관계 완전 파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분명 남북 관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정제된 담화로 보인다. 도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담화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번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혹시 청와대 입장이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할 일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라면서 그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뉴스 윤여정. 자, 김여정과 윤여정 참 이름이 비슷한데 이동석 기자, 윤여정 씨 굿뉴스 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 건데요. 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었죠.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o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Well, that's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m not sure. 사실 방송을 통해서 지금 타임지 100인에 선정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직접 타임지 사서 이렇게 보시면 김여정 씨가 얼마나 훌륭한 후보들과 견주어서 이렇게 후보에 올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외에도 미국 배우 조합상 등 전 세계 영화제 수상을 이끈 바 있는데요. 윤여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은 한 해였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100인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속에 들어있는 화법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런데 우리 윤여정 씨 돌직구 화법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 돌직구 참 기분 좋은 화법입니다. 이번에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에 들었다는 소식. 자, 윤여정 씨에게는 올 한 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가는 의혹, 이준석 집안 싸움의 경고. 자,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어오면서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어제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민주당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60년 정치 개입 흑역사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역사상 대놓고 정치 개입 발언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호랑이가 그 내곡동 산에만 있지 왜 소곡동까지 내려와서 해집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혀서 민가에 나오면 전부 때려 잡아야죠. 간첩 잡으라고 저 내곡동에 공간까지 마련해 줬으면 거기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맨날 내려와서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 입열만 많은 사람 다친다. 이거는요. 안기부장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디 권총 들이대고 협박하던 모습이에요. 정주 소집 요구했다가 박지원 원장이 폭탄 발언하는 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 고발 사주는 어떻게 좀 덮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보를 여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도 안 되니까 그냥 국민들 상태로 공포탄만 쏘고 그냥 겁만 주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앞서 영상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했었죠. 박지원 국정원장과 윤석열 후보 공방이 계속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술을 먹었다, 술 먹지 않았다 이런 지역적인 공방까지 이어진다 이 소식까지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지원 원장, 윤석열 후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 난 다 적어놓는데 왜 기억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자, 아는 거 다 털어놔보시라. 아무리 까봐도 난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박지원 원장이요. 애초에 이 고발사주 의혹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하기 전에 지난 8월 11일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만남이 알려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한 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어쨌든 처음에 만났다고 알려진 건 8월 11일이에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또 만난 사실이 알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제보가 이 기사화되기 직전, 그러니까 8월 넷째 주에 다시 한번 만났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조성은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8월 10일 그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 차례 만나셨고 그때 보도가 나간 이후에 또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예.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거기서 만났고. 그쪽에 국정원 안가가 있다. 전혀 몰랐고요. 식사를 하신 곳은 38층이고. 네네. 안가는 또 그 밑에 몇 층 아래 있다고 제3의 인물을 만났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은 이미 본 적이 없는 분을 만났다고 억지 주장하시고 예. 또 성명불상자를 꼭 만났다 이렇게 고발까지 하셨는데요. 네네. 누구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윤석열 캠프의 강력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 이날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의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제보를 하게 된 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보도가 이뤄진 건 지난 2일, 그러니까 9월 2일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이인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8월 11일에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 상황인데 네. 이 지난달 11일 외에도 8월 말에 8월 넷째 주에 다시 한번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조성은 씨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8월 넷째 주쯤 박지원 국정원장을 이 11일에 만났던 곳과 같은 장소인 그 소공동의 같은 호텔 이 38층 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만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 앞서서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보도 이후죠. 그러니까 지난 2일 이후에 이 조 씨와 박 원장이 지난 8일에도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도 이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성은 씨 그 8일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종일 포렌식에 참관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이 8일에 만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애초에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인터넷 언론사 보도 전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고 제보 사주 의혹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보도 나오기 더 직전에 8월 말에 만났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졌거든요. 이러면 이 부분은 기름을 좀 더 붓는 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8월 말이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또 유의미한 것이 네. 9월 2일 뉴스버스가 첫 보도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성은 씨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조성은 씨가 누구를 또 만나냐면 이진동 기자를 만나거든요. 네. 이진동 기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9월 초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진동 기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전혁수 기자, 이 뉴스버스에 소속돼 있는 기자가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8월 중순 이후부터 기사를 쓸 것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8월 말이라는 시점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뉴스버스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 그렇죠. 그리고 9월 2일 첫 보도를 하기 직전 시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8월 31일, 즉 SNS에 조성은 씨가 뭐라고 올리냐면 8월 말에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라는 글이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에 지금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8월 11일은 또 전후해서 다운로드 받은 어떤 이야기들이 의혹을 줬다면 이번 8월 넷째 주에 만난, 특정하진 않았지만 넷째 주에 만났다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의 시점.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는 아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 두 번째 시점은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기사가 이제 곧 나가는데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 이런 어떤 시점들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엮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러면 어쨌든 의혹입니다만. 두 사람은 당시 8월 말 만남에서 보도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점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성은 씨 대신 입장을 생각을 해보죠. 조성은 씨는 처음부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전혁수 기자를 만나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도 약 1개월간 고민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그 1개월간 고민하고 있는 시점들에서 박지원 원장이 그 고민의 고비마다 두 번의 고비, 제가 말씀드린 두 번의 고비마다 만났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과연 조성은 씨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금 의문점을 던져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보도 시점에 더 임박해서 만난 8월 말이라는 이 시점. 자, 이 부분은 또 어떤 공방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박지원 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공방뿐만 아니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공방도 계속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어쨌든 간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공방은 홍준표 캠프에 있는 인사가 당시 만남에 동석을 했다. 이 문제 때문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연일 강경한 입장을 좀 나타내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홍준표 예비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 헛된 정치 공작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은 계속 붙여줘서는 대한민국이 더러워져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네, 홍준표 예비후보 한 번만 더 캠프를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해라. 이렇게 엄중 경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강경하네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내에서 허위 정치 공작을 한 의원을 비롯한 검사 출신 변호사 이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홍준표 캠프 측은 윤석열 후보는 공식 사과하고 홍준표 캠프에 대한 주동자를 퇴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윤석열 예비후보. 해당 자리에 홍준표 캠프 사람이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음해 공작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같은 당원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힘을 합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슨 음해 공작 이런 걸 한 거는 없고 그런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것도 캠프에 당부를 해서 이 경선이 좀 우리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좀 애쓰겠습니다. 네. 이런 공작을 제기한 윤 후보 캠프 측의 국회의원 2명과 변호 3명을 퇴출시켜라. 홍 후보가 요구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뭐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홍준표 예비후보가 전한 굉장히 강한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는요. 윤 예비후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캠프 관계자의 퇴출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선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면서요. 홍준표 캠프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캠프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하십시오.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공방이 계속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은 의원님, 네. 자 이런 공방 상황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의혹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홍준표 후보만 좀 거칠게 공세에 나선다, 이렇게 좀 섭섭함을 토로했던데, 자 이런 공방을 보고 또 일각에서는 이거 당내 분란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견해도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세요? 네, 국민의힘 사태를 보고 지금 자중질환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공격이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당까지 연루돼 있으니까 국민의힘까지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당, 힘을 모아야 할 같은 당 안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보기엔 네네. 홍준표 후보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또는 뭐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군 맞아? 내부 통제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이거 개인적인 문제에 당이 나서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저기 뭐 후보 각자 이렇게 경쟁을 하는 듯이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측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야권 주자만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이뤘어요. 네네. 전체 이제 여야 대권 주자 전체로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지만 야권 주자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바짝하면은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이룰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격차를 합니다. 더 벌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자신의 경쟁자잖아요. 경쟁자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반격 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반격 프레임 중에 정치 공작이라는 반격 프레임 중에 하나 이제 또 하나 소재가 들어온 게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정원장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홍준표 후보를 하나 더 끌어들인 거예요. 홍준표 후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그 캠프에 있는 본부장이 있었더라. 그 삼자 모임에 있었더라. 하면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 사이에 있었다더라는 카더라식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고발장에 떡하니 넣어놨으니 홍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 거고 홍준표 아까 인터뷰하시는 거 봤잖아요. 깜도 안 된다, 뭐 그냥 안 둔다, 뭐 정치판 떠날 줄 알라, 그리고 뭐 비열하고 치사. 이거는 상대 당의 대권 후보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위 주자 간에 지금 서로 싸우는 모양새, 완전히 자중질환인 거죠. 사실은 합쳐서 여권의 프레임으로 몰든 하여튼 공격을 해야 하는 마당에 당내 1, 2위 주자끼리 싸우니까 이때 이제 당내 그 이준석 대표가 나선 거죠.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마땅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경선 오늘 저녁에 또 토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제 네거티브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가 후보 캠프가 조금 더 나갔어요. 왜냐하면 카더라식 소문만 가지고 상대 후보를 끌어들여서 고발장에까지 적는다는 거는 실체 없고 카더라식만. 그거는 좀 화나게 홍준표 후보 쪽을 화나게 할 일이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점은 각 후보 진영에서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이렇게 두 사람 공방에 일각에서는 이거 당내 분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 자,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여권 인사들은요, 한 목소리로 윤석열 깎아내리기에 현재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요, 윤석열 후보가 불쌍하다. 이쯤 되면 캠프가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운다면서 오히려 홍준표 예비후보를 띄우는 듯한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캠프를 구성하며 앞으로 많은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선 윤석열 캠프가 깜도 안 된 파리들의 집합소로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참, 이 발언도 좀 거칩니다. 주변 파리들이 계속 사고 낼 것 같아. 뭐 이런 거친 발언도 나오는데, 그러면 반대로 윤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이 앞서 윤영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당내 후보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도 경고에 나섰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후보들 간의 경선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상호 간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보들 간의 의혹 제기는 육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당내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을 때는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 당내에서 있어야 할 문화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난타전 경선이 국민들의 눈살을 계속 찌푸리게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후보들의 우려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후보님들께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자중할 것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 민주당의 난타전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 이 자중해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에 수사기관의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적어도 당내에 있어야 할 문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 부분, 이 윤석열 캠프를 조금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경선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만큼 좀 발언 수위 조절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에게 이 경고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유도 심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를 한 장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진행자가 왜 둘이냐, 이 의혹을 먼저 제기한 쪽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공평한 척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으로 안 하면 된다, 둘 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그만큼 좀 공평함을 유지하면서도 좀 지금의 이 난타전에 경고를 하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이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두 사람 공방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경고를 한 장씩 주고 싶다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글쎄요, 제3의 인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3의 3자로 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진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다. 이걸 모르고 입당을 했다면 진짜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윤석열 예비후보를 평가절하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가 와서 입당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2시간 만에 입당을 해버렸다. 이러면서 내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요거 논평 하나 듣고 싶어요.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네네.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설 때는 그 당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나섭니다. 당내 상황이 안정돼 있을 때는 나서지 않아요. 네네. 즉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큰 문제 없으니까 이것을 상황 정리를 잘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이 악영향이 아니라 선한 어떤 영향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나서게 된 동기는 사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 현 정부 내지는 현 정권 내지는 장관, 법무장관이나 혹은 민주당 진영에서 억압하고 압박하고 한 그런 어떤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정치에 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사실 정치 신인으로서 말실수를 자주 하고 또 태도에서도 문제 지적당하고 하는 어리버리한 정치 신인 이런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각인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정부 그 위원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그 답변 이런 모습에서 추미애 장관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그 이전의 모습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지금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손중석 검사와의 진짜 연결고리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선거 전,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뭐 대체적인 분석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올리듯이 언제나 선거 전에 나오는 네거티브처럼 이것이 공방만 벌어질 때에는 도리어 윤 총장의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다시 한번 또 부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미지로서 그래서 사실상 이번 어떤 토론회에서도 그런 점에서 1대7로 공격당하진 않을 거다. 나머지 후보들 중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조하는 후보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경선 토론이 아주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의혹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자, 나중에 한번 보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윤석열 이번에도 서라. 자, 윤석열 후보요 일전에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때문에 노동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관련해서 발언이 좀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조금 전에 키워드도 있었는데 뭐 아프리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이게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안동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도의 그 이런 세계 그 무역 이제 9위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 되면은 웬만한 정도의 지식에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갖고는 턱도 없어.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기술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이 앞서서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손발로 노동하는 건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육체 노동을 비하하는 것으로도 읽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임금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이 같다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들을 놓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공격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쟁자인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살아서 청년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사는 분이 맞나 싶다.
없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저급한 사회인식을 얼마나 더 내보일 작정이냐는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들고 나섰는데 이 노동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0시간 노동 발언도 앞서서 구설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과 관련해서 이 반복되는 이 구설에 오르는 발언들로 인해서 이 조국 국서의 공동 저자인 한 명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양당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그러니까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 본인 발언에 대해서 여기저기 비판이 쏟아져요. 윤석열 후보 입장이 있어요? 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캠프 즉각 해명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임금 격차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선 건데요. 이 해명이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윤석열 예비후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예비후보의 입장 들어보시죠. 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이런 그 일자리를 정부도 창출을 해야 되고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서 매칭이 되려고 하면은 좀 이런 첨단 과학, 컴퓨터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갖고 여러분들이 더욱 뛰어난 그 역량을 좀 갖추기를 바란다. 더 고소득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높은 그런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거는 다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후진국으로 전부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좀 이런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윤석열 예비후보 첨단 과학, 컴퓨터 이런 곳에 역량을 갖추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해당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이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해서 마치 논란되는 것처럼 보도하면 안 된다. 지양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소개해준 이 발언들 말고요.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인문학을 폄훼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문학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러나 인문학을 여러분이 무슨 지금 세상에서는 뭐 공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 분야가 취업하기 좋고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기업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공부하면서 겸행해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학생을 갖다가 4년 뭐 대학원 과정까지 그렇게 그건 뭐 소수면 되는 거지 그럴 필요가 과연 있느냐. 네, 이 발언도 역시 이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이 다소 거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분명히 인문학은 이 공학이나 자연과학 등을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 폄훼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이 발언을 들은 인문학도들도 굉장히 좀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논란, 뭐 이전에도 몇 번 있었죠. 그때마다 저희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발언 실수가 있었는지, 발언 논란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은 의원님, 이 윤석열 후보의 설화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한편에선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실수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책적 고민하고 역량 이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은 의원님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한 3개월 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어법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정제돼 있습니다. 뭐 아주 화가 났을 때 뭐 그럴 때 빼고는 정제돼 있어서 왜냐하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말을 해 정제된 발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하고 약간 직설화법적으로 검찰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꼭 이렇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항상 이러는데 이게 너무 반복됐다라는 거는 정말 진위가 왜곡된지 한번 캠프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왜냐하면 말을 할 때 항상 다시 설명해야 된다면 그거는 뭔가 말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말실수도 있는데 빨리 여의도 어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과연 비단 말실수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비슷한 문제에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걸 보면 이게 인식의 문제다. 국정 이슈에 대한 이해나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또는 해법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노동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옛날에 주 120시간 주 200시간? 네,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뭐예요? 아프리카 손발 운동 노동은 손발로 노동하는 데는 아프리카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육체 노동자가 한 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비단 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요. 택배 노동자도 있고 뭐 서비스 업종도 육체 노동에 해당하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육체 노동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렸잖아요. 일단 자세히 알아보면 또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치우쳐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말실수도 있고 또 약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가치관이 조금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잘 조합을 해서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이제 토론회를 시작해서 2차 컷오프까지 6회에 이르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이제 후보끼리 공방을 하면서 또 뭐 직설화법이 잘 와닿기도 하지만 저런 실수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과 가치관이 뭔지 잘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떠들어 놓고 정책은 또 말하는 걸 보면 보수인데 정책 내놓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중도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하고 또 정책하고 또 안 맞고 하니까 실수들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일단 여의도 어법을 익힐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과 정책들을 좀 일치시키고 좀 설사 보수라고 하더라도 중도 쪽으로 가기로 했다 하면은 중도 정책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 그 중도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해야죠. 말은 이렇게 하고 정책은 이렇게 냈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가치관이 뭐냐 이런 얘기가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늘 저녁 토론회부터 그거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히 하고 임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외면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뭐 진위가 왜곡됐다는 말도 한두 번이죠. 네, 이제는 아주 또 실수를 하면 많이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전체로 보자고요. 오늘 조금 전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이 토론해 가지고 말들 참 많았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딱 토론에 오늘 이제 데뷔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또 얼마나 또 노련하게 할 것이냐 또 이런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겁니다.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선희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수도 많았고 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어떤 발언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잖아요. 무엇이든 다 내놔야 되고 또 윤석열 후보 토론을 기피하는 후보로 지금 프레임이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 두 후보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 4년 전에 얼마나 잘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많이 봤죠. 두 분한테 무슨 기대를 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잘하니까 평균치는 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공격할까? 요 정도의 어떤 기대라면 전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나머지 후보들이 정말 전력을 다할 거예요. 4위를 누가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2차 지금 그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4명으로 추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4명으로 추려지는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자신을 보이고 또 선두 후보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모습들.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아마도 오늘 시청률을 굉장히 좀 높일 거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관전 포인트에서 첫 번째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 5번의 시청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알겠습니다. 이 토론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방송 뒤에 잘 정리해서 내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자,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보신 키워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어제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에 출석을 했어요. 하면서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피켓 든 모습도 봤어요. 자,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도의원 6명이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들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렇게 피켓을 들면서 이재명 지사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구호를 외친 건데요. 어제는 특히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허위입니까? 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의 선배 정치인들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네, 수사하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선배 국회의원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알아보시라 이런 말을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특혜 의혹.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던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부겸 총리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윤지영 기자. 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 네. 과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 수익률이 핵심입니다. 이 지난 2015년 이 대장동 개발이 추진이 됐는데 이때 당시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특정 민간 업체가 무려 1,000배가 넘는 이 자본금에 대비 이 받은 배당금이 1,000배가 넘는 이 수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사업을 진행한 게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인데 이 성남의 뜰 지분을 1% 정도 보유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난 3년간 무려 577억 원의 이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당시 사업 공모 단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이 됐고요. 또 출자금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화천대유 지분의 100%를 이 전직 경제지 간부 출신의 김모 씨가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기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이 화천대유에서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챙긴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성남의뜰의 지분 6% 정도를 SK증권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SK증권이 이 김 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이 김 씨와 이 투자자 6명 등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김 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총 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무려 4,040억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1000%가 넘는 건데요. 네. 이 반면에 성남의뜰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배당금이 1,8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50%로 단 7% 정도의 비교해서는 훨씬 더 많은데 배당 수익은 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당시 배당금 분배 비율 자체가 애초에 이 화천대유에게 너무 유리하게 책정됐던 것 아니냐, 이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윤지영 기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이 흐름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공공개발로 전환된 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가 포함이 됐는데 이 민간업체가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개입 혹은 묵인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이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런 의혹입니다. 자, 그러면 화천대유 측의 입장은 좀 있어요, 윤정 기자? 네, 이 화천대유 총괄임원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열심히 본인들은 일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수많은 억측과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다. 네,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게 이 지금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둘 줄 몰랐고 그렇게 들어간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신들도 예기치 못한 이익을 거둔 일종의 천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고마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 자신들이 투입했던 자본금 자체는 5천만 원이지만 이 사업에서 운영 경비 등으로 쓴 돈이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개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부동산이 폭등해서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큰 이익이 났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 쭉 들으셨는데 글쎄 이번 의혹 어떻게 보세요? 윤지원 기자가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 원래는 이제 성남시가 원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으로 추진되려는 걸 공공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간과 공동 같이, 그러니까 공공이 같이 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사업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성남시에 5,500억이라는 확정 수익만 내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건 우리 성남시에 그만큼만 주면 너희가 얼마를 먹든 아니면 손해를 떠안든 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손해를 떠안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라는 취지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이제 뒤늦게 한 5년 정도 2015년에 사업자 선정하고 했는데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민간 쪽, 특히 민간 쪽에서 화천대유라는 아까 그 업체 있었잖아요. 업체가 무려 1,000배의 수익을 거뒀죠. 화천대유 플러스 6명 해가지고 7인이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 원을 거둔 거예요. 무려 1,000배 이상을.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공공개발, 아니 공공이익 환수라,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라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즉, 이 화천대유 쪽에 누군가,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과 이재명 지사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혜를 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자 출신이고 그 사업 시작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한 7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의혹이고 사업 배분 비율이 너무 불합리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익을 많이 챙겼다고는 하지만 사업 배분 비율을 보면 굉장히 사업 구조가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수사 받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반박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장장해가지고 이제 반박 해명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의혹 제기가
여당 내에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증거가 없고 증언이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라는 의심만 있지 불법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의혹 제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수사를 받겠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이 민주당 내에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쟁자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독 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하나씩 나오는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덕성이 없는 후보는 결국은 본선에서 못 이긴다. 우리가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 이낙연 후보 측 캠프에서도 상당히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어제 저희가 말미에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죠. 어제 본회의에서 이 사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이 이낙연 후보가 섰는데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봤더니 어제 보좌진들을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종근 의원님. 네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호남 경선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초강수를 뒀고 이게 의원직 사퇴하고 사직서가 처리된 거하고는 이 받아들이는 수위가 좀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 나눴던 이재명 지사의 화천대유 관련된 의혹들. 자, 이 두 가지 부분들 과연 다음 주 호남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좀 발휘할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미 4년 전에 많은 부분들이 한번 걸러진 적은 있어요. 친형 문제라든지 또는 형수 문제라든지 뭐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는 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대장동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와 뭐 지금 계속 견주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연관 고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판교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폭등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남판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있었던 것 간에 이곳은 땅 짓고 헤엄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관 이런 어떤 양식이 그래서 아마도 좀 더 계속 좀 문제가 있겠고 이낙연 후보의 이 영향력은 사실 좀 적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 사태라는 것이 서사가 있었어야 됐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